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김진양입니다. 김진양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이야기, 오늘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나눌 대화의 주제는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를 보호하는 안보법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국가보안법은 70여 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악법 중에 악법으로 그런 지탄이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이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 유지법이다. 어떻습니까? 제가 기존의 강의 속에서 분단 체제는 총체적인 국가 사회적인 비정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은 그 분단을 유지하는 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 유지법.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민불행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정치의 목적, 모두 국민 행복입니다. 그런데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유지법, 더불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민불행법, 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그런 해악들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여 년 이 분단은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비정상성들을 강제했습니다. 분단은 땅만 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가르고, 가족도 가르고, 공동체도 가르고,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역사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정신사는 어떻습니까? 왜곡하고 가르고 변질시켰습니다. 이 분단 체제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사람들의 생각도 세계관도 가두고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짓, 왜곡, 오도들이 분단 체제 안에서 작동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많은 거짓들의 잉태되어졌던 그 원인, 분단이 속성 기원에 있어서 외세가 갈랐던 그 분단이 Who governs? 누가 권력을 잡았지? 분단 권력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일제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의 주구 노릇을 했던 친일 민족 반역 세력이 분단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다라는 그 비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단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권력의 온전과 확대가 분단 권력으로 쭉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제는 일제의 주구들을 친일파를 키웠고 그 친일파들이 분단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 그 비극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일제는 제가 분단 체제의 기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던 것처럼 연합국은 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주의, 일본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미, 영, 중, 소 네 나라가 사분할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공작을 했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분단을 막고 그 희생양으로서 한반도, 당시의 조선을 분단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 분단 수립의 과정은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민족을 배신했던 반민족 세력, 그 친일파들에 의한 민족 독립운동 세력의 괴멸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분단 권력은 사실은 일제히 주구들이 분단 권력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민족적, 국가적 정통성이 매우 약한 사실은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이들은 정치 권력 획득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력과 억압, 독재 정치의 일상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정의, 법, 질서, 윤리, 도덕의 타락, 사회 공동체의 근간이 붕괴되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정치적 독재, 후진적 정치 문화, 경제적 독점과 부패 부조리가 만연하는 총체적 비정상의 자양분 노릇을 했던 게 바로 분단체제입니다. 이 분단 권력을 수립했던 일제의 주구들이 가장 싫어했던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민족이라는 개념. 민족을 배신했던 오로지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혐오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민족을 배신하고 일신의 영달만 챙겼기 때문에 사회성, 공동체성, 이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죠. 그래서 이들의 문화는 굉장히 매우 저급한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결국 만든 것이 이 일제의 주구들이 분단 권력이 되면서 이 분단 권력이 만든 분단 유지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의 모법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의 치안 유지법입니다. 35년 일제 식민지 시기에 천황제를 중심에 두었던 일제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치안유지법을 분단시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부활시켰던 게 바로 이 법인데요. 신채호 선생, 윤동주 시인 등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을 투옥시켰습니다. 일본 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을 7만 5천 명을 처벌, 투옥시켰던 게 바로 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조선,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통계조차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위 말한 민족 독립운동 세력들을 철저히 가로막고 억압하고 탄압했던 것이 바로 일제의 치안유지법입니다. 그런데 1948년 12월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통일독립운동을 가로막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49년 한 해에만 국가보안법으로 약 12만 명을 처벌 투옥시켰습니다. 자주, 독립, 통일, 민주세력 전체를 완벽히 거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2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시기를 들여다보면 우리 남측에서 49년을 돌아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실질적인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이다라고 외쳤던 수많은 독립운동의 선각자들, 내지는 이승만 정부에 반대했던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일반 국민들, 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됐다는 겁니다. 49년 한 해 동안 12만 명이 투옥되었다.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결국 엄청난 공포, 엄청난 두려움, 혐오까지, 회피의 현상까지 만들게 됩니다. 자주 통일, 독립운동을 공포의 영역화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통일이니 독립이니 자주니 이런 말 자체를 입에 못 담게 했습니다. 공포스럽게 했습니다. 당시에 권성열 법무부 장관은 이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총이고 탄환이다. 이 법률을 총칼로 삼아서 통일, 독립운동, 거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총이고 탄환으로 삼아가지고 수많은 독립이니 통일이니 이런 엄청난 민중적, 국민적 요구들을 억압하고 포갑하고
그러면서 결국 분단 권력을 공고히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국가보안법 제정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국가보안법으로 개성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은 48년 12월에 제정됩니다. 한마디로 자주, 독립, 통일, 민주세력,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전체를 거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정가의 보도처럼 마음껏 뒤둘렀습니다. 자주, 독립, 통일, 민주세력의 대척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35년 일제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 주구의 노릇을 했던 민주주의 반역자들, 친일파들, 그들이 독립운동 세력들을 괴멸시켰던 가장 확실한 법률적 장치가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초 이 국가보안법은 말입니다.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으로 한시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법률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보다 먼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형법보다 앞서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을까요?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는 오히려 더욱더 강도 높은 탄압을 가할 수 있도록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치안유지법에는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악법 중에 독소조항인 찬양공무죄라든가 불고지죄라든가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치안유지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는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악용, 날조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로서 국가보안법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치안유지법은 왜 폭력적이었는가? 범법 행위가 없어도 독립운동 내지는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인 이적 행위가 없어도 정치적 반대자들을 빨갱이로, 종북으로 낙인 찍어서 마음껏 처벌할 수 있었던 법으로 악용됐다는 것.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부도덕한 정권의 정권유지법이라고도 합니다.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체제, 분단을 유지하는 법이자 폭력적인, 억압적인, 부도덕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정책 반대 세력들을 민주주의를, 평등과 평화를 요구하는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까지 마음껏 탄압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형법상 내란죄가 있습니다. 이 내란죄는, 외환죄, 이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행동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생각, 모임 자체를 처벌해버립니다. 무소불위의 법이죠. 요약해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 유지법으로 작동되어졌다는 겁니다.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국민 불행을 강제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적대관계 유지법입니다. 즉 한반도는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죠. 국가보안법은 이 전쟁 상황의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평화니 통일이니 이 모든 담론들을 다 배격시켜버립니다. 국가보안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도덕한 정통성이 없었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악법 중에 악법으로 작동되었다. 총체적 비정상의 물적 토대인 분단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었다라는 것. 결국 국민 불행을 근본에서부터 마음껏 조장해갔던 법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단은 애초부터 거짓이었다. 거짓, 왜곡, 허구의 무덤으로 시작됐다. 분단 정치사는 거짓과 폭력의 역사였다. 우리 남과 북과 남이 우리가 스스로 헤어진 게 아닙니다. 외세는 그들이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랐습니다.
그 분단을 수립하고자 하는 외세에 빌붙었던 친일 일제의 주구, 이 민족의 반역자들, 이들이 분단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가적 폭력을 동원했죠. 그 국가 폭력과 거짓을 양산했던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분단 체제를 유지했던 가장 확고한 축이었습니다. 자, 한번 그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 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아시다시피 남북의 적대 관계,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분단 체제는 유지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상적인 북에 대한 악마화, 북은 적이야, 북은 나쁜 놈들이야, 북은 상종조차 하지 못할 진짜 혐오스러운 존재들이야. 일상적인 비난, 적대, 혐오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분단 역사를 유지해온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거짓, 허구들이 양산되어졌습니다. 바로 수많은 간첩단 사건들은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영역인데요. 전 MBC 사장을 하셨던 최성호 사장께서 2016년도에 영화 자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2016년 만들었던 이 자백이라는 영화는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가 어떻게 간첩으로 조작해서 간첩 사건을 만들었는지를 오랜 시간 끝에 결국 대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무죄를 받게 되는 과정, 어떻게 국가 권력이 간첩으로 조작하려고 했었던지를 파헤치는 그런 영화인데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영화 자백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으로 쭉 올라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장면은 뭐냐면요. 애초 우리 정부가 간첩죄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10년, 20년이든 간첩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던 사건들이 이후에 재심을 통해서 근거 없음, 무죄로 나온 사건들을 쭉 정리한 단일 사건들을 마지막 영화의 한 장면 엔딩 크레딧에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첩단 사건들이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인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만 약 20건 정도의 조작된, 만들어진 간첩단 사건들이 있습니다. 58년 진부당 사건 조봉암 사형 집행, 2011년 무죄부터 쭉 1974년 제일동포 유학생 김성효 사건, 징역 7년 선고, 재심 중 사실 저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김동희 간첩 사건, 징역 4년 선고, 2011년 무죄부터 약 24건 정도가, 신규영 일가 간첩 사건, 2009년 무죄. 이게 5번째 장입니다. 이 한 건 한 건의 사건은 그 시대 참으로 많은 엄청난 공포를 만들었던 우리 모든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북에 대한 공포, 적개심 이런 것들을 반공 반북의 의식을 대북 적개의식을 심어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건들이 무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혹한 것은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었던 가족들, 재심조차 청구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족이 풍비박산되어가지고 재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마어마한 비극들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건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보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간첩 조작 날조 사건들입니다. 1958년 조봉암 진부당 당수 간첩 누명 쓰고 사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무죄가 되었죠.
조봉암 선생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 출신입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승만 후보와 경쟁을 했었죠. 이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이승만 대통령은 사형시켰습니다. 죄목이 뭐였는가? 조봉암 당수가 평화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형시켰습니다. 평화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뭐냐? 평화 통일은 북측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북측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찬양고무와 같이 엮어가지고 초대 농림부 장관, 대통령 후보였던 진보당 당수를 사형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의 해악입니다. 박정희 유신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5.16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조영수 민족일보 사건입니다. 민족일보 이 언론사의 사장을 사형시켰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 조영수 일가의 풍비박산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 61년 조영수 민족일보 사건, 이 사건은 굉장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조장했던 사건입니다. 1968년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이런 사건 이름은 그냥 국가가 만들었던 이름입니다. 권재혁 사형, 2014년 무죄가 나왔습니다. 국가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적대적 분단체제, 반북의 이데올로기들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국가폭력을 가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던 이수근 이중 간첩 사건, 1969년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잘 아는 간첩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근 이중 간첩 사건은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조작, 날조했던 사건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건 하나가 두렵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당사자들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들이 두렵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주권,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속인다라는 것. 국민들에게 왜곡된, 잘못된 정보와 인식들을 심어준다라는 것. 북에 대해, 통일 문제에 대해, 평화 문제에 대해 가공할 공포감을 형성해서 알아도 모르는 척, 독재 정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했던 그것이 바로 독재 정치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엄청난 폭력적 기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마음껏 유린했던 그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국민을 속였다라는 것,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것,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완벽히 유린하고자 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9년 유럽 거점단 사건, 박노수, 김남규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 무죄가 나왔습니다. 참혹한 이야기죠. 국민을 근본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완벽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도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공동체의 건강까지 오히려 거짓이, 왜곡이, 기회주의성이 만연되어지는 윤리와 도덕이, 법질서가 땅에 떨어지면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유지되기 힘듭니다. 오로지 포감만이 최소한의 영역 속에서 유지하게 하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주도해서, 그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가 국민들을 이렇게
엄청난 폭압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악이죠. 1973년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간첩 누명을 쓰고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사건 하나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노력들이 없었으면 이런 사건들은 다 묻히고 역사 속에서 참으로 진실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개하는 이 사건들보다 더 많은 사건들은 그렇게 파묻혀서 영원히 간첩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분단 정치사, 분단은 거짓과 허구의 무덤이다. 거짓과 폭력, 폭압의 역사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국가보안법의 이런 면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4년 울릉도 가족 간첩단 사건, 무기징역에서 무죄로. 1974년 민청학년, 대학생 여정남, 그리고 도예종, 서도원, 하재환,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이 8명은 조작되어진 민청학년 사건으로 대법 선고 있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사형이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8명이 그냥 국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9년 무죄가 나왔지만 이 8명의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소위 말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이 가족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 고향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다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국가폭력 어떻게 보상한단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공포를 심고 국민들의 인식세계, 의식세계를 완벽히 유린했다는 것. 바로 분단체제가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서 자행하는 몰윤리, 몰도덕, 몰가치, 참으로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애초부터 악용의 도구였다는 것.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북에 대한 악마화, 반공반복 이데올로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기획되어졌다는 것. 이런 사건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분단체제가 유지된다는 것. 참혹하지 않습니까? 다시 소개를 합니다. 75년 2차 인혁당 사건, 75년 이철 형제 간첩 사건, 수많은 제1동포들이 조국 땅 대한민국에 유학으로 와서 수많은 간첩단 사건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지점을 진짜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1동포들은 애초 강제징병,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일본에 남게 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45년 8.15 이후에 일본에 있었던 미 군정은 고국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는 제1동포들을 어느 기간이 지나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약 20만 명 정도의 제1동포들은 해방이 된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남게 됐던 이 제1동포 2세대, 3세대들이 조국 땅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학생들이 유학으로 왔는데 분단체제는 이들을 간첩단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수많은 비극을 만들게 됩니다. 75년 제1동포 여학생 강정훈 간첩 사건, 서울대 의과대학에 유학 왔던 강정현 학생을 국가보안법으로 엮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역사를 모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극을 왜 우리 국민들은 몰라야 할까요? 분단체제의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 수치스러웠던 말도 안 되는 부정하고 싶은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폭력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했다. 이 국가보안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비단 일제시기 때의 역사, 신채호 선생의 이 이야기는 일제시대만이 아닙니다. 19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의 분단체제가 양산하는 거짓, 왜곡, 오도, 폭력의 역사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본의 법은 이 국가보안법을 정리하는 것이겠죠. 이미 내란죄, 외환죄 형법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능가해서 초월해서 국가보안법이 헌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지금도 작동되어집니다. 48년 12월 2달간의 임시조치법, 한시법으로 생겼던 국가보안법이 70수년 가장 오래된 법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분단 70년의 역사가 35년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력의 속성을 가진다는 그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일제시대를 가능케 했던 치안유지법, 그것을 개성했던 분단체제,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보안법. 2020년 현재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35년 식민지배의 치안유지법보다 더 가혹한 악법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대명천지, 민주주의가 만연한다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일상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작동되어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만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으로 많은 날조된, 조작된 사건들, 이것 하나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피눈물 나는 역사입니다. 79년 삼척의 고정간첩단 사건, 가족들이 엮였습니다. 전항식, 김상희 두 사람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은 무기징역부터 10년, 20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 이들은 2014년 무죄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국가보안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단유지법, 독재정권유지법, 그것을 능가하는 체제로서, 구조로서 적대적 분단체제를 가장 확실하게 유지,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북에 대한 일상적인 왜곡, 오도를 일삼기 위해서 만들었던 악법 중의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많은 사건들, 81년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김정인 사형 집행, 2012년 무죄, 징역 7년 중 옥사, 징역 10년, 무기징역, 이 어마어마한 것들,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수많은 조작 사건들도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민주화 세력, 폭압적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묶어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또 악용되었다는 것들인데요. 94년, 97년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유성 간첩 조작 사건, 홍강철 보위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다 무죄입니다. 얼마 전 9월에 1976년 금운도 가족 간첩단 사건, 김지영 씨 외 5분의 무죄가 나왔던 것들이 가장 최근 이야기입니다. 2022년 9월 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76년 금운도 가족 간첩단 사건, 그것이 무죄였다라는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46년 만의 무죄입니다. 19살 고3 학생은 그 인생 모두를 버리고 일본에서 70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지금도 여러 많은 무죄 재심 사건들이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무죄가 되겠죠.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왜 존재했습니까? 수많은 엄청난 거짓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생, 국내 민주운동 세력,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간첩 조작 사건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참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반의 이야기보다는 가장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즉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반국가단체는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자. 북측의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하거나 소지하거나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국가보안법은 마음껏 처벌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악용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반국가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스스로 정부라고 칭하거나 이런 뜻인데요. 북을 의미합니다. 북은 적이라는 겁니다. 적.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남과 북은 1991년도에 유엔에 동시가입했습니다. 엄연한 국가 대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북을 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말입니다. 헌법 정신에, 이 헌법 가치에 평화와 통일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헌법 정신에 평화와 통일을 헌법의 가치로서 박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북을 적이라고 합니다. 상호 모순됩니다. 그리고 이 북을 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89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공식 선포했던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의 기본 정신을 남과 북이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자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상호 존중의 정신은 사실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해야 된다라고 동의했던 원칙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민주의 가치, 이것이 통일의 원칙이자 기본 정신들입니다. 이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북은 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평안이 통일이니 말도 꺼내지 마라. 북은 영원히 적이고 남과 북은 적대적 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해. 분단체제 항구적 유지법입니다. 분단체제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그랬죠. 국민 불행을 영원히 담보하겠다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폐지돼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7조 찬양고무는 어떤 거냐? 이게 악용 날조의 문제입니다.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건데요. 북은 적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혐오의 대상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측이 만들어내는 대동강 맥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성공단에서 참 많이 먹었습니다. 북측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맥주가 대동강 맥주입니다. 대동강 맥주는 맛있다라고 어느 재외동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동강 맥주는 맛있다. 이것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맛을, 이 미각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분이 북측을 여행 중에 대동강가에 나가봤습니다. 낚시를 하는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대동강 물이 맑았습니다. 대동강 물이 맑더라 라고 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에 해당된다라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찬양, 고무, 이게 뭐냐면요. 북은 적이야. 혐오스러워. 진짜 나빠. 이런 엄청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찬양, 고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팩트라 하더라도 기존의 적이어야만 하는데 적 이외의 북은 에너미, 적, 나쁜 놈들, 이것 이외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은 찬양고무로 엮여서 기소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거짓이 허구를, 거짓과 허구와 참과 진실을 기소하는 게 바로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은 일을 참 잘합니다. 착하고 예의범절이 있어요. 이 14년간의 남측의 많은 주재원들이 보았던 북측 노동자들은 일을 참 잘한다. 책임감이 강하고 생산성도 좋아 라는 이야기는 찬양고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팩트라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인 시절에, 야당 정치인 시절에 북측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내려와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평가하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약속도 잘 지키는 것 같고 굉장히 해박하고 유머도 있고 참 좋아 보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무나 그런 것이죠. 분명히 북측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것은 찬양 공무였어요. 그럼에도 전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악용 날조의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조에 북측의 문서, 책, 잡지, 신문 같은 거 이런 걸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복사도 안 되고 소지할 수도 없고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의 자료를 마음껏 봅니다. 북측의 자료를 본다고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민족, 같은 동포, 형제, 자매인 남측,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측의 자료를 보면, 갖고 있으면, 카피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북측에서는 세시 풍속을 어떻게 설날에는 추석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북측의 세시 풍속과 관련된 자료를 도서를 합법적으로 공항을 통해서 갖고 왔고 그 몇 년 후에 갖고 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국가보안법 기소돼 가지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북측의 세시 풍속 이런 것들, 홍길동전 같은 거, 뭐 이런 책들조차도 북에서 출판했기 때문에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에 대한 무지에 일반화죠. 북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연구하지 마라. 아예 북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라. 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공포화시켰습니다. 일선의 모든 선생님들은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찌질이, 루즈, 혐오의 대상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바로 분단체제를 떠받치는 기재로서의 국가보안법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좀 이상합니다. 이 문서, 도화, 표현물, 이적성이 있다라는 표현물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처벌합니다. 이적성 자료를 다 처벌해버리는데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E.H.가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도 이적 표현물로 둔갑될 수 있습니다. 철학 에세이, 자본론, 막스 베버의 이야기들. 막스 베버는 반공주의자, 반공자료, 반공주의 책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막스 베버가 마르크스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막스 베버의 여러 출판물들도 이적 표현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난장이가 쏠린 작은 공, 난소공 같은 거.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읽었던 많은 교양서적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적 표현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횡행하고 있다. 바로 국가적 폭력으로서 작동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바로 포갑적인 전체주의적인 반공동체적 발상입니다. 북에 대한 생각 자체를 공포의 영역화해 놨습니다. 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통일이니 이런 범주 자체로부터 멀리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반공동체적이라고 좀 봅니다. 반사회적이죠. 어떻게 보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합통신 이런 문제인데요. 북측 구성원들과의 회합통신 연락조차 안 된다는 건데요. 북을 알려고도 하지 마라. 북측 사람과 연락도 만남도 안 된다. 예,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0년 헤어진 가족이 70여 년 헤어진 가족이 제3국에서 서신을 교환하는 것조차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부분의 간첩 사건들은 이 헤어진 가족들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간첩단 사건들입니다.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 났었습니다.
아버지, 형제자매, 누나, 언니, 동생 그들의 최소한의 만남조차도 만나려고 시도했던 것조차도 편지 한 통 주고받은 것들 가지고 간첩단 사건을 몰아가지고 풍비박산되었습니다. 뭘 윤리, 뭘 인륜, 뭘 도덕, 뭘 가치,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건데요. 남북 경협을 하는 사람들이, 남과 북의 경쟁력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사업협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년 후 허가받고 했던 메일 주고받은 것조차도 회합 통신죄에 걸어가지고 기소를 해버립니다. 외국 여행 나갔다가 중국이든 동남아든 러시아든 중동이든 나갔다가 우연찮게 북측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대부분 돌아와가지고 사후 신고라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비정상성들을 만들었을까요? 네,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인데요.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입니다. 헌법 정신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처벌해버립니다. 사상과 정치의 의견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처벌해버리죠. 구조적 국가폭력의 국가보안법인데요.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생각과 양심을 처벌합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주권적 행위입니까? 결국 국가보안법은 헌법 정신인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법으로 부정하는 헌법의 악법, 구조적 국가폭력으로 작동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은 말입니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의 폐지 권고를 항상 받았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가 반복적으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한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불행법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 국가의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국가보안법은 총체적 북한 무지를 만들었습니다. 분단 속에서 북은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영역이죠. 그것을 국가보안법이 만들었습니다. 북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고 해도 친북, 종북으로 매도되고 위험시하죠. 북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이야기하게 되면 보편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종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북을 잘 아는 지북인데 무지한 상식에 반북 이데올로기에 강한 사람들한테는 종북으로 몰린다라는 것.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학문으로서 북한학은 과학과 진실 추구의 영역인가? 제가 보기에 이미 분단체제 내의 북한학은 분단체제에 종속된 정치의 영역이더라. 북한학이 과학과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학문이 참 어처구니 없죠.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언론은 없다. 그냥 북은 저기에만 한다. 나쁜 놈들 이해만 한다라는 것이죠. 언론이 담지해야 될 그 가치들은 북한 영역만은 절대 담보되지 않더라. 이 속에서 학문도 언론도 많은 것들이 왜곡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식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북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북 평화정책, 통일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 이런 것들이 분석 실패로 결국 정책 실패, 평화의 실패로 악순환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북에 대한 무지, 북맹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무엇을 모르는가, 누가 모르는가, 이런 관점에서 총체적 북한 무지, 북에 대한 보편적인 일반적 무지, 다 대부분 누구도 북맹, 북에 대한 무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분단체제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강요했죠. 결국 이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서 북을 적대적 관점, 대립적 관점, 비교적 관점, 경제적 관점, 우리 기준의 관점, 일반의 오류 같은 인식의 실패를 구조적으로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북측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치 제도가 어떻다, 정치사회 운영 원리로서 집단주의 조직 문화가 어떻다,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교육, 연구 자체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라는 겁니다. 뭘 가치적이라는 건데요. 분단유지법, 국가보안법 재판을 한 번씩 보면서 제가 느끼고 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북에 대한 무지, 북맹이 기소하고 북맹이 재판한다는 건데요. 친일 반민족이 민족 독립운동을 처벌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치안유지법 아시죠? 그런데 분단 세력이 통일 세력을 처벌하고 전쟁 세력이 평화 세력을 처벌하고 나아가 무지가 암을 처벌하고 거짓이 참을 처벌하고 허구가 진실을, 불의가 정의를, 몰 가치가 가치를, 몰 윤리가 윤리를, 반공동체가 공동체를, 악이 선을 처벌했던 역사, 처벌하고 있는 역사, 이 모두 분단유지법, 헌법위약법,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가능했으며 가능합니다. 오늘의 이 많은 강의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유일한 관심은 국민행복입니다.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평화가 담보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분단 극복, 통일 실현은 전쟁 극복, 평화 실현입니다. 유일한 가치로서 국민행복을 중심에 두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의 나라, 민국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부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적대적 분단 심화를 통해서 국민 불행을 구조하는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정신인 평화와 통일 주장을 처벌하고 남북 동포 간의 적대를 심화시키는 국민 불행법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입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 정치, 행정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 행복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진리, 윤리, 도덕의 이 모든 가치 규범들이 국민을 위해 작동되는 것입니다. 법률 또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악법입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악법입니다. 악법은 악인 것입니다. 법의 목적인 국민을 부정하는 악법은 법이 아닌 악인 것입니다. 악은 국민을 위해서 제거돼야 합니다. 그것이 법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는 지하 1층도 1층이라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허무맹랑한 반민주적 대국민 기만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반민주적 국가폭력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법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해 악법, 국가보안법은 악으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백성의 나라 민국, 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과 가치가 온 누리에 퍼질 것을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그 분단을 떠받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불행법입니다. 함께 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 행복의 평화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폐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